액상과당은 뇌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을 계속 더 먹게 만들고, 스테비아니 뭐니 이런 제로 음료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도 당에 대해서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암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가 됐는데 평생 절대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늦게 걸릴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연구비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연구비학과 선배님 한 분이 수술항 방사선 외에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의원을 차리셔서 거기서 제가 역할을 부원장으로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많았어요. 암이 생기기 전에 생활 습관에서의 변화들이 의미가 크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또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부작용, 합병증들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또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치료해드리고 도와드리다 보니까 전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암 예방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암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가 됐는데, 사실 전 세계로 보면은 아직은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는 심혈관 질환이 1위이거든요. 질환에 의한 사망 중에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암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암이라는 질환은 세포가 갑자기 증식을 많이 하면서 주위 에너지 조직들을 다 흡수를 하고 주위를 파괴하는 특성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디를 막거나 아니면 전이가 돼가지고 에너지를 갑자기 자기가 다 흡수를 하거나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악성 종양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죠. 암은 악성 종양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왜 생기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암하면 DNA가 실수로, 원래 DNA라는 거는 일정 분율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니까 실수로 그냥 발생을 했는데 그게 운이 나빠서 악성이어가지고 많이 자라갖고 내 몸을 잠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을 둘러싼 환경과 내 몸의 면역력들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뭔가 어긋났을 때, 방어가 안 됐을 때 확실히 늘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민물회를 많이 드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간 흡충이나 이런 게 있은 다음에 흡충에서 나오는 독소에 의한 간암이 활생률이 확 올라간다든지, 이런 독소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생활 습관에서 이제 발암물질로 분명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WHO에서 말하는 가공육이라든지 붉은 고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1군, 2군 발암물질들이거든요. 그 외에도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성면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암의 1원인이죠. 자외선이라든지 아니면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또 뭐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고 암의 분류를 늘리는 원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최대한 멀리해야 암이 덜 생기는 거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화에 의한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예 뭐 평생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욕심을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포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를 다하고 에이팝토시스, 괴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는 고장이 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평생 절대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멀리, 가장 늦게 걸릴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93년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6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서 그걸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 게놈 프로젝트를 다 분석을 하면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질환인 대표적인 암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이제는 100만 원만 내면은 하루 이틀이면 개인의 유전 정보를 다 분석하는 시대가 됐어요. 다 분석해서 유전 질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에 잘 걸리는지 다 분석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암은 정복되지 않았고, 유전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암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율은 5%밖에 안 된다는 게 오히려 증명이 됐습니다. 나머지 95%는 그만큼의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의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유방암 중에서 브라카 유전자, BRCA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BRCA 유전자 1, 2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DNA가 손상됐을 때 그걸 복구해주는 유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카 1, 2 유전자가 있을 때에는 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유방암에. 이 브라카 1, 2 유전자가 둘 다 꺼져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아집니다. 미국 영화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 이분께서 브라카 1, 2 유전자가 둘 다 꺼져 있다는 걸 유전 검사로 확인을 하고 본인의 유방을 전절제를 하는 그런 수술을 받은 걸로 유명해졌죠. 그런 유전자 암 질환이 몇 가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의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한 그런 것들의 원인 성향이 95%에 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보다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실험이 있어요. 아구티 쥐라는 게 있습니다. 아구티 쥐. 아구티 유전자를 가진 쥐인데요. 이 쥐는 그냥 생쥐와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일단 체구가 큽니다. 뚱뚱하고 털의 색깔이 연한 갈색이고 당뇨와 암에 잘 걸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임신을 해서 아기를 뵀을 때 이 아구티 유전자가 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B군을 충분히 보충한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작고 그다음 진갈색이고 당뇨와 암에 잘 걸리지 않는 쥐들이 대부분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런 먹이를 먹이지 않고 일반 사료를 주면 그냥 아구티 쥐가 그대로 태어납니다. 임신 상태에서 유전자가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영양물질이 어떻게 공급됐냐에 따라서 쥐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유전자 결정론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중요한 영양물질이라는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아니거든요. 비타민, 무기질을 포함한 8대 영양소들을 충분히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빠짐없이 잘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의 어떤 물질들, 성면이라든지 뭐 자외선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물질들, 독소, 또 기생충 질환에서 멀어져야 되고 또 바이러스들에서 멀어지는 환경, 이런 환경들을 만들고 그다음 또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세포들의 활성도, 대표적인 게 NK세포 활성도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높게 가져가고 있으면 암세포들이 생겨도 우리 몸은 사실 5,000개에서 10,000개의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 생기고 있는 암세포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처리해서 내 몸에서 암으로 발현되지 않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 상태라는 게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체온을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정온동물입니다. 36.5도 전후로 온도를 맞추게 됩니다. 근데 중심 체온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암세포들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NK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들의 활성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NK세포들이 또 바이러스를 잡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우리 중심 체온이 확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 몸이 열을 내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열경기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문제가 되는 상태를 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열이 나는 거를 용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도 열을 낼 때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이 있어요. 암 환자들 중에서 폐렴에 걸려서 열이 심하게 났던 환자들이 폐렴 치료가 끝난 다음에 암이 치유된 사례들이 보고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열을 암 치료에 이용해보자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고주파 온열 치료 방법이었는데 복부에다가 이제 큰 도자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흘려보내서 몸에 열을 일으켜서 42도까지 열을 내면 NK세포 활성도가 보통은 이제 500 전후로 수치가 나오는데 만약에 암 환자분이거나 이러면 100 이하로 낮아지기도 하고 1 이하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NK세포 활성도가 2000 이상으로 넘어가고 이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암의 활성도 떨어져서 치유되는 환경도 많이 보고 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들도 많이 줄어들고 구역구토, 신경병증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열에 의한 장점 중에 하나죠. 또 한 가지 열에 의한 장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열을 우리가 낸다는 거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혈류들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피부에 붉게 발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 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류들의 상태가 좋아져요. 혈류가 상태가 좋아진다는 건 뭐? 세포까지 산소가 잘 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열을 일부러 내게 해주는 거가 그런 산소 공급을 좋아지게 하는 치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찜질방이라든지 좌욕이라든지 반신욕이라든지 뭐 다리만 놓는 족욕이라든지 이런 온도를 몸에다 줘서 혈류를 빠르게 하거나 체온을 올리는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포는 다 결국은 산소를 통해서 대사를 진행을 하죠.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참 재미있는 소기관이에요. 세포의 어떻게 보면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소와 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내 소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돌아가야 산소도 잘 활용하고 당을도 잘 활용해서 에너지를 28 ATP를 잘 만들어내야 대사가 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할 때예요. 세포까지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에 미토콘드리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케톤성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활성산소는 굉장히 많게 만드는 그런 대사를 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DNA를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세포는 암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산소가 많은 환경이 어딜까요?
산에 가면 돼요. 산에. 도심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21%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도심 시멘트 바닥에서는 한 19%, 18%밖에 없다고 해요. 그 1% 차이가 엄청 큰 거고요. 높은 산에 깊은 산에 가면은 뭐 23%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너무 높으면 산소 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에만 가는 것만으로 이것만으로 치유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어려운데 고압산소라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산소를 조직까지 옮기는 방법은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철분이 산소와 4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조직에 가서 놓아주면서 그렇게 산소를 공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2기압 이상의 환경에서는 혈장의 산소가 녹습니다. 물 성분의 산소가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주위를 2기압 이상, 수심 10m 깊이 이상의 환경에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스크로 100% 산소를 쓰게 하면 적혈구도 크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혈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에도 혈장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 방법이 암 환자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당뇨발 이런 경우에도 조직 끝에까지 산소를 보내는 효과가 있어서 치유 효과가 생겨서 그런 데에도 쓰이고요. 수술 후에 상처 치유라든지 흉터 방지, 말초 코끝에 괴사가 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산소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 효과도 굉장히 놀라운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암 환자에서도 그런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라도 알면 주위에 암 환자분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고만이라도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몸이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내 몸의 중심 체온이 더 떨어지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되면 말초로 가는 혈류는 줄어들게 됩니다. 만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도 말초 끝에 가는 혈관들이 좁아지고 막히다 보면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중심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고혈압과도 관련이 되고 또 당뇨 같은 경우도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질환들이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번째로 많이 오는 문제가 콩팥 문제. 만성 당뇨성 신증이 오면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으로 가게 되죠. 만성 투석의 제일 대표적인 원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당뇨입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당뇨인데 그 이유가 세세한 혈관이 가는 대표적인 장기 중에 하나인 신장이 사구체로 가는 그 혈관들, 미세한 혈관들이 좁아지거나 방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혈관의 문제예요. 근데 암도 그렇거든요. 암도 조직 끝에 산소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세포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활성산소가 일어나고 DNA 변이를 일으키고 그것뿐 아니라 에너지를 보내고 노폐물을 또 끌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건강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이 혈관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으면 체온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지만 산소도 전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혈관을 어떻게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가 대부분의 대사성 질환들과 암을 포함하는 질환들. 암도 사실은 대사성 질환이에요. 이런 질환들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혈류를 좋게 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동맥경화를 예방을 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동맥경화 예방할 수 있는 상태는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적절한 흡수, 초록색 채소 중심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영양물질들을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도 단순당이 아닌 흰밥, 흰 밀가루가 아니라 껍질이 있는 채로 전곡류라고 하죠. 귀리, 퀴노아, 현미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가까이서 먹을 수 있는 게 현미이기 때문에 현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또 지방 대사도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지방을 먹을 때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하면 우리가 또 생선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물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해조류도 있지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통들깨와 아마씨가 있습니다. 제일 오메가3가 높은 대표적인 물질인데 이런 것들로 식사할 때 하고 만약에 통들깨를 구하지 못해서 들깨 기름을 먹는다면 한 달 이내로 산화되지 않은 들깨 기름을 잘 밀봉해뒀다가 빠르게 소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충분히 수분 보충하고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상태 그러려면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로 장 건강 좋게 하고 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변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은 제2의 뇌기도 하고 우리 기분을 좌우하는 성분들이 다 장에서 나오거든요. 세로토닌, 멜라토닌이 다 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장 건강이 건강해야 잠도 잘 자고 우울감이 없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정신적인 면에서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장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섬유질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섬유질이라고 하면 액상으로 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식이섬유만 섬유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친 껍질이나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거친 섬유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유해균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익균이 80% 이상 가까운 상태로 만들려면 유산균들이 먹이와
유산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섬유질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냐 없느냐 결정이 됩니다. 식이섬유보다는 거친 섬유질이 의미가 큽니다. 장에 지나가는 이 변의 수분 상태를 결정을 하거든요. 너무 섬유질이 없는 음식, 완전히 다 껍질만 깐 음식, 그다음 백미 이런 걸로만 섭취를 하고 채소는 전혀 안 먹고 과일도 껍질은 전혀 안 먹고 이렇게 과육만 먹고 하면 변비가 잘 오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변비 생기는 원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환경적으로 직장에서 변을 잘 못 보는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경성으로 발생한다든지 물을 많이 안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친 섬유질이 변에 있냐 없냐로 결정이 됩니다. 변비가 있게 되면 장에 독소를 가지고 있는 변들이 오래 남게 되고 그 변들은 결국은 소장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흡수가 되기도 하고 대장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가스를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빠르게 바르게 잘 배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거친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미밥, 그다음 초록 채소, 그다음 과일 껍질들을 같이 먹는 습관을 기르면 먹을 땐 불편하죠. 당연히 꼭꼭 씹어야 되고 입에 남고 남은 거를 이거 약이다 생각하고 삼켜 버릇해야 됩니다. 다 거칠다고 뱉어내 버릇하면 내 장에 거친 섬유질을 넘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키위라든지 멜론까지도 저는 껍질째 먹습니다. 그런 껍질들도 충분히 꼭꼭 씹으면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내가 이 어금니를 이용해서 꼭꼭 씹어서 먹어버릇하면 거친 섬유질을 장에 유지시키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엠프티 에너지라고 하는데 단순 당들로만 이루어져서 에너지를 주는 물질들이 꽤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술인데요. 알코올이라는 열량과 그 안에 들어간 당분이라는 열량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있고 다른 에너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술만 계속 드시고 식사를 안 하시게 되면 안진뱅이 질환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베르니케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비타민 B1 부족으로 발생하는 뇌세포 파괴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걷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지내야 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비타민 B1만 부족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군이 충분히 들어있는 식사들로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니죠. 밀가루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라면이잖아요. 라면. 단순히 라면만 계속 먹게 되면 염분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에너지만 주고 다른 비타민군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네랄을 포함해서요. 다만 비타민 B2는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란색을 만들기 위해서 비타민 B2, B3는 많이 들어있다 그러던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적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타민 B군, C군을 하나하나 이렇게 영양제로 이제 섭취하라 이러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양제가 비타민 B랑 C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제가 나쁜 선택은 아닌데 그렇다고 보충제를 먹었으니까 나는 라면만 먹어도 돼. 영양제 먹고 라면 먹으면 난 다 합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지 않은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은 보충제로 보충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것과 음식을 통해서 흡수하는 것과는 또 다르고 또 비타민 그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당대사 TCA 사이클이 돌 때 보면 비타민, 미네랄 포함한 여러 가지 철분, 아연 같은 것들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미토콘드리아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물질 대사에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자연 유래 물질들을 충분히 많이 섭취하는 게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실제로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가공식품들, 그 중에서도 가공육류는 특별히 더 안 좋습니다. WHO 기준 1군 발암물질, 사람에서 증명된 발암물질입니다. 성면과 우주 방사선과도 동급에 놓일 정도로 위험한 물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공 육류를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고기 다진 거를 그냥 비닐에 밀봉하는 게 소세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그냥 갈았기만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거기다가 발색제도 넣고 그다음에 산화방지제도 넣고 향미증진제도 넣고 방부제도 넣고 항생물질도 동상식 추산으로 만든 고기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짬뽕된 게 소세지, 햄 같은 거죠. 근데 얘네들을 또 그냥 먹느냐, 훈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높은 온도에서 연기를 이제 묻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발암물질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세지를 만약에 먹어야 된다면 수제로 발색제 안 넣은, 근데 발색제 안 넣은 소세지 색깔 보면 별로 먹고 싶은 생각 안 들 겁니다. 거의 회색에 가까운 색깔이거든요. 찐 고기를 그대로 포장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맛있게 보이려고 빨간색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그 물질이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질산염들이 우리 몸에 악 영향을 미치거든요.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육류 절대 피하시고 그 외에도 이제 가공식품 중에서 당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 가공당류들 이런 것들은 암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WHO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을 최대한 피해줘야 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먹는 식품 중에서 별로 사실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한데 장 건강을 좋게 한다고 유산균을 많이 마시려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들어가서 장까지 도달하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유산균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거친 섬유질과 식이섬유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야지만 그걸 보상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록색 채소와 껍질째 최대한 과일 먹기, 이런 것들로 유산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착즙 주스라는 거는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착즙, 눌러갖고 즙을 만들어서 그것만 먹는다는 거잖아요.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 다 빼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물질들 다 빼고 당분 중심으로 된 즙만 빼서 먹는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ABC 주스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거나 뭐 CCA 주스라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좋은 주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갈아서 좀 편하게 마시자는 거지, 착즙 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같이 먹자는 거예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갈아서 먹는 거는 우리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뭐 열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갈아 먹는 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 B, C나 CCA 정도의 그런 과일들과 채소들이라면 갈아서 흡수를 해도 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별로 없고 먹기에 맛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스들은 갈아서 아침에 먹는 거는 굉장히 추천하는 거고, 저도 매일은 못하지만 종종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근,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과 캐비지, 양배추와 그다음에 맛을 위해서 사과, 거기다가 이제 맛을 위해서 약간의 열대 과일을 저는 좀 넣습니다. 뭐 블루베리도 좀 넣는 경우도 있고 망고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시는데, 그렇게 다 갈아서 전체를 먹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즙만 내서 먹는 거는 오히려 득보다는 해를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일 문제가 그냥 CCA 주스 그러면은 단맛이 별로 없어요. 사과에 있는 단맛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보면 밍밍합니다. 근데 주스는 굉장히 달아요. 왜 그러냐? 뒤에를 봐야 돼요. 뒤에를. 성분표를 보면 거기에 써 있습니다. 액상과당, 스테비오, 달게 만드는 물질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액상과당은 뇌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을 계속 당기게 해서 더 먹게 만들고 액상과당을 더 섭취하게 만드는 중독의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테비아니 뭐니 이런 제로 콜라나 제로 음료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도 결국은 당에 대해서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몸에 해롭진 않다고 하더라도 단 걸 찾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입맛을 단 것에서 조금 멀게 습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주스를 사 먹을 거면 뒤 돌려보고, 진짜 100% 착즙 주스면 뭐 좀 낫겠지만 액상과당 들어있고 설탕 들어있는 물질이라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뭐 회사 중심으로 일하고 모여 살고 이러기 때문에 나 혼자 좋은 거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기는 해요. 한 끼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위해서 포기를 한다. 그게 점심 식사일 수도 있고 저녁 식사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은 저녁은 바깥 사람들이랑 먹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점심을 외톨이가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은 최대한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제 간헐적 단식 개념에서도 아침 안 먹는 게 좀 좋은 면이 있어서 아침은 가볍게 하거나 안 먹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점심을 만약에 채소 중심으로 과일 중심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현미밥만 조금 넣어가지고 반찬 한두 가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락으로 한다든지, 또 그거 하면 주위에 그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명 두 명 붙어요. 그럼 같이 이렇게 도시락을 먹는 문화가 생기기도 하고, 만약에 점심을 어쩔 수 없이 외식을 꼭 해야 되는 환경에 있는 분이다. 그런 분들은 저녁을 잘 드시든지, 이렇게 한 끼는 최대한 나의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따지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기적인 운동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최소 3,000보에서 4,000보 정도는 걷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대 8,000보에서 10,000보까지 걷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운동이 모자라다 그러면 최소한 5층 계단 정도는 걸어 올라가는 습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걷기 습관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후에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걷기 운동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혈당 피크 이루는 거를 확실히 이 산을 낮춰줍니다. 계단은 우리 주위에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당뇨로도 멀어지고 고혈압으로도 멀어지고 암으로부터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